세상에는 변하는 나라가 있고 변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세 번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이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내부 구조 자체가 달라진 나라. 강대국들은 이 나라를 30년 동안 그저 고객으로 봤습니다. 기술을 팔고 무기를 팔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 나라가 경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MIT의 한 과학자가 10년을 추적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생물이 살아남는 방식을 연구하던 그가 지구상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단 하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는 스트레스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이 나라를 아무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숫자 2개를 적었습니다. 67달러, 36,000달러.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두 숫자가 같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67달러에서 36,000달러면 540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같은 나라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6년 만에요.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탈리오 페레스입니다. MIT에서 진화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생물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왜 어떤 종은 멸종하고 어떤 종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가. 저는 그 비밀을 30년 동안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생물이 아니라 나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제 연구 모델을 10년 동안 박살낸 나라를요. 올리버가 피식 웃었습니다. 교수님, 모델을 박살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전 세계 나라들의 발전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산업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어떤 나라가 위기에서 살아남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석할 때마다 한 나라의 데이터가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제 예측이 계속 틀렸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도 틀렸습니다. 5년 동안 같은 나라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됐습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는 칠판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입니다. 1950년 1인당 소득 67달러.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거기다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불탔습니다. 건물도 도로도 공장도 없었습니다. 당시 하버드대 경제학자들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것이라고요. 올리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그 정도면 희망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의 후진국 아닙니까? 강의실에 가벼운 웃음이 돌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올리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올리버, 지금 그 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강의가 끝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2026년 1인당 소득 36,000달러. 그리고 그 아래의 연도들을 나열했습니다. 1994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2009년 중동의 원전 수출.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2026년 AI 반도체 핵심 부품 세계 시장 62% 독점. 2026년 5월 독자 개발 초음 속 전투기 전투용 적합 판정.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올리버가 팔짱을 낀 채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뭔가 걸리는 게 생긴 눈치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AI 반도체 핵심 부품 62%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올리버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요?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그 정도입니까? 삼성폰 만들고 K-팝 하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핵심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대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리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올리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전 세계 물량의 62%를 한국 회사 하나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 구글이 검색 결과를 내놓는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올리버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그게 전부입니다. 한국이 그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전투기 개발에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직접 만든 겁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기술을 안 줬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막히면 뚫었습니다. 안 주면 만들었습니다. 압박하면 더 강해졌습니다. 강대국들이 기술을 통제하고 소재를 끊고 시장을 막을 때마다 한국은 그걸 포기 신호가 아니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올리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한국이 특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전후에 빠르게 성장했고 중국도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한국만 유독 대단한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리버, 운이라면 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출발한 나라들은 안 됐습니까? 필리핀은 1960년대에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얀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나라들이 한국처럼 됐습니까? 올리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왜 이 나라만 이렇게 됐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왜 다른 나라들이 실패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원이 넘쳤던 나라들, 기술이 있었던 나라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왜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버가 처음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인정하기 싫다는 표정이었지만 손은 이미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세 나라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일본.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세 나라가 한국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입니다. 자원이 있었거나 기술이 있었거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보면 왜 한국이 다른지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먼저 생물학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서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들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견한 바로 그 섬입니다. 이 섬에는 천적이 없습니다. 먹이가 풍부합니다. 외부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사는 생물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진화했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천적이 없으니 굳이 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서운 존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쥐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 갈라파고스 동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천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도망가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오히려 생존 능력을 갉아먹은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 너무 오래 머물면 적응 능력이 사라지고 결국 멸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나라에 대입해봤습니다. 아르헨티나부터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을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밀과 소고기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당시 파리보다 화려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럽식 건물이 즐비했고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도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르헨티나가 그 정도였습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프랑스와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세계 7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국가부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 극심한 빈곤. 불과 100년 만에 세계 7위에서 만성위기 국가로 추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르헨티나는 밀과 소고기가 잘 팔리던 시절에 멈췄습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농업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왜 힘들게 공장을 짓겠습니까? 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경쟁국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는 바꿀 능력이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갈라파고스 섬에 날지 못하는 새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석유만 팔면 돈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거의 공짜로 줬습니다. 식료품도 정부가 보조해줬습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원이 풍부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아르준,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재앙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못 만들었습니다. 식량도 자급자족하지 못했습니다. 공산품은 전부 수입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그 순간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인데 국민들이 굶고 있습니다. 의사와 교사들이 먹을 것을 찾아 나라를 떠납니다. 이게 자원의 저주입니다.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치 실패 아닙니까? 차베스 정권이 망쳐놓은 거잖아요. 자원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리버, 그 질문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르웨이도 석유대국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을 국부 펀드에 쌓아두고 동시에 다른 산업을 키웠습니다. 왜 같은 석유대국인데 결과가 다릅니까? 노르웨이는 석유가 언젠가 고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으니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풍요가 위기의식을 빼앗은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 구조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올리버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본입니다. 마르쿠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독일 학생으로서 일본 이야기는 좀 더 가깝게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세계 반도체 1위. 자동차 1위. 전자제품 1위. 당시 미국이 일본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의회에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기업이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자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먹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정도로 일본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르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990년대 초반 거품이 꺼진 후 일본 경제는 3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본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기차로 가면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엔진 기술이 쓸모없어집니다.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즉 기름과 전기를 함께 쓰는 차에 매달렸습니다.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최대한 늦추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반도체는 더 심각합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10%도 안 됩니다. 반도체 강국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디지털 전환에 늦었습니다. 일본 관공서에서는 지금도 도장과 팩스를 씁니다. 인터넷 뱅킹보다 창구 방문을 선호합니다. 세계가 디지털로 달려가는 동안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 아닙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도 여전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 좋은 반박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일본의 GDP가 독일에 추월당했습니다. 세계 3위 자리도 이제 흔들립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일본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1980년대 정점을 찍은 나라가 40년째 그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에서 너무 오래 편안하게 산 겁니다. 올리버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나라를 칠판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농업이라는 성공에 갇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풍요에 갇혔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라는 영광에 갇혔습니다. 세 나라 모두 잘 나가던 시절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적응 능력을 빼앗아간 겁니다. 마르쿠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 잘 나가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입니까? 성공이 독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물학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천적이 사라졌을 때다. 그때부터 퇴화가 시작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닥쳤을 때 버틸 힘이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탄 나라가 있습니다. 잘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오늘 이 강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으면 뚫었습니다. 끊으면 만들었습니다. 압박하면 더 강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리버가 처음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모든 압박이 한국을 키웠다. 마르쿠스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 아닙니까? 압박을 받으면 보통 무너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강대국에 압박받은 나라들이 결국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한국이 왜 그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생물학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항생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을 죽이기 위해 만든 약입니다. 항생제를 쓰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습니다. 그런데 전부 죽는 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세균이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은 세균들이 번식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항생제의 내성이 생깁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항생제가 더 강한 세균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는 세균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에 한 짓이 정확히 이겁니다. 죽이려던 압박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올리버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그 비유가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세균이 강해지는 건 자연현상이지만 나라가 강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이 의도적으로 전략을 짰다면 모를까 압박받는다고 자동으로 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압박받는다고 모든 나라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필리핀도 압박받았습니다. 미얀마도 압박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압박받으면 굴복하거나 의존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막히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처한 환경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쓸만한 광물도 부족합니다. 땅도 좁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한국에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술을 주면 경쟁자가 생기니까요.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들을 공급하면서 줄을 잡았습니다. 유럽은 무기를 팔되 핵심 기술 이전은 거부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기술을 팔면서도 가장 중요한 설계 부분은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장 안에 가둬놓고 먹이는 주되 날개는 키우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영원히 우리 물건을 사는 고객으로만 두려 했습니다. 올리버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업도 나라도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게 맞잖아요. 굳이 경쟁자를 키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략 자체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국제 언론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임원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원숭이가 피아노를 치겠다는 것과 같다고요. 강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르준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실제로 한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들면 불량품이 쏟아졌습니다.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몇 개나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초기 한국 반도체 공장의 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도 안 됐습니다. 100개 만들면 90개가 불량품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원숭이가 피아노를 쳤더니 역시 소음이 나왔다고요. 마르쿠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정도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크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일본과 미국의 기술에 종속된다.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로 쌓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했습니다. 고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올리버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말처럼 쉬운 겁니까? 10년, 20년을 실패하면서 계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느 기업이 그렇게 오래 버팁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기업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했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챕터 1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콜롬비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원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봤습니다.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는가? MIT 교수가 된 지금도 그 질문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콜롬비아는 압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석유를 팔면 됐습니다. 커피를 팔면 됐습니다.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만들어야 했습니다. 강대국이 막으니 뚫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이로웠습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결국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점이라기보다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버틸 자원이 없으니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 결국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올리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압박받는다고 다 한국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올리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올리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죽이려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들으시면 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올리버가 처음으로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마르쿠스도 아르준도 수첩을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62%. 마르쿠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숫자입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챗GPT가 질문에 답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구글이 검색 결과를 내놓는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있는 부품. 그걸 한 나라의 한 회사가 62%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SK하이닉스라는 회사입니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는 이 부품의 6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 부품을 받으려고 한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올리버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그 부품이 뭔지도 말씀 안 하셨고 정말 한국이 62%를 공급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숫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반도체 하면 대만 TSMC나 미국 인텔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 정확히 그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BM입니다. 고대 역폭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매우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뇌와 기억을 연결하는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HBM이 바로 그 신경망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결국 이 HBM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습니다. 62%라는 숫자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올리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기술 강국 아닙니까? 왜 미국이 직접 안 만들고 한국에 의존합니까? 미국이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올리버,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을 설계합니다. 두뇌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설계도를 실제로 구현하는 부품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제조기술, 공정기술, 소재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버, 여기서 중요한 걸 물어봐야겠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올리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반도체를 하겠다고요. 당시 삼성은 설탕이랑 모직물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설탕 회사가 반도체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임원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원숭이가 피아노를 치겠다는 것과 같다고요. 강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올리버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실제로 한 말입니까? 원숭이가 피아노를 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들면 불량품이 쏟아졌습니다.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몇 개나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초기 한국 반도체 공장의 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도 안 됐습니다. 100개 만들면 90개가 불량품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원숭이가 피아노를 쳤더니 역시 소음이 나왔다고요. 아르준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교수님, 그 말이 정말 불쾌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자존심을 분노가 아니라 연료로 삼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로 쌓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했습니다. 고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올리버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말처럼 쉬운 겁니까? 10년, 20년을 실패하면서 계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느 기업이 그렇게 오래 버팁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올리버, 버티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못 버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기업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면 영원히 일본과 미국에 종속된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10여 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 겁니다. 원숭이가 피아노를 쳤더니 세계 최고 연주자가 된 겁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설계보다 생산 기술이 중요한 분야라고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HBM입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고도로 복잡한 설계와 극도로 정밀한 제조 기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수십 개의 얇은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비틀리거나 어긋나면 전부 불량입니다. 이 기술을 제대로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미국이 이 기술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반도체 전쟁이라는 말이 많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한국에 기술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기업들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리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요. 미국이 한국에 부탁한다고요? 기술을 막던 나라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입니다. 2026년 지금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 한국 반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인공지능 패권을 주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됩니다. 기술을 막으려던 나라가 그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막았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를 만드는 특수 잉크와 특수 종이와 특수 지우개를 막아버린 겁니다. 일본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이걸 막으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멈춘다. 한국이 굴복한다.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이 실제로 타격을 받았습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소재 기업들이 밤낮 없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국산화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던 기술을 1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연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 제품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니 굳이 국산화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일본이 막는 순간 그 연구들이 전부 실전으로 전환된 겁니다. 위기가 스위치를 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고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꺼낸 칼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올리버가 혀를 찼습니다. 그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네요. 일본 입장에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천적이 되려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천적이 되려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에서 일어난 이 패턴이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야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무기입니다. 30년 동안 한국에 무기를 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절대 주지 않으면서요.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유럽 방산업계 내부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페레스 교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유럽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볼프강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제가 베를린 방산 전시회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유럽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2단어를 적었습니다. 고객, 경쟁자. 강대국들이 한국을 영원히 고객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기술료를 받고 한국이 스스로 만들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고객이 경쟁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영원히 고객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기술료를 받고 한국이 스스로 만들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고객이 경쟁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볼프강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제가 베를린 방산 전시회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레스 교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유럽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리버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유럽이 한국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게 과장 아닙니까? 유럽 방산업계가 아직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한국이 유럽을 위협할 수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 그 반응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안보 위협이 항상 있으니 무기가 꼭 필요했고 돈도 꾸준히 냈습니다. 당시 유럽 방산업계의 시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우리 물건을 사는 나라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볼프강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고요? 잠깐 시도하다 포기하고 다시 우리 물건 살 겁니다. 그게 당시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라는 게 단순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이 갑자기 뛰어든다고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K9 자주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주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입니다. 트럭에 실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체 엔진으로 전쟁터를 누비면서 포를 쏘는 무기입니다. 현대 지상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무기입니다. 한국이 이걸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조차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냥 독일 것 사다 쓰면 되지 않냐고요. 개발 초기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성능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세금 낭비라고요. 유럽 방산업계는 이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어설픈 모방품이나 만들다가 결국 포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올리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반응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나라가 수십 년 된 유럽 무기를 따라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는 잠시 멈추고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K9. 올리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입니다. 노르웨이가 샀습니다. 핀란드가 샀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샀습니다. 인도가 샀습니다. 호주가 샀습니다. 이집트가 샀습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자주포를 사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 유럽의 무기를 팝니다. 올리버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자주포 하나가 잘 팔린다고 유럽 방산이 위협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포는 방산 전체에서 일부분 아닙니까?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는 아직 유럽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 그 반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투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KF-21 보라매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2026년 5월 이 전투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됩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그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올리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KF-21이 F-35나 유럽 라팔 전투기만큼 성능이 됩니까? 처음 만든 나라의 전투기가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유럽 전투기를 따라잡는다는 건 무리 아닙니까? 저는 올리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지금 그 질문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성능이 F-35와 똑같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 한국이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가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수출 수요가 500대 이상입니다. 유럽 전투기와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리버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폴란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긴급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또는 한국의 K2 전차. 레오파르트 2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최고의 전차입니다. 독일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당연히 독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볼프강도 유럽 방산업계 전체도 그렇게 봤습니다. 마르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봤겠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르쿠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올리버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유가 뭡니까? 설마 성능이 레오파르트보다 낫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능은 두 전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장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을 계약했습니다. 금액으로 수십조 원입니다. 그것도 단순 수입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요. 유럽 땅에 한국 무기 생산 기지가 세워진 겁니다. 마르쿠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볼프강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볼프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기술을 주지 않고 무기를 팔기만 했더니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고객으로만 볼 생각이었던 나라가 어느 순간 우리 밥그릇을 가져간 겁니다. 올리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반박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방산 수출 숫자를 보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2026년 한국 방산 수출 예상액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원.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 17배 증가. 올리버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7배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채워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30년 전 유럽에서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볼프강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페레스 교수, 우리 유럽이 한국을 3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기술도 표준도 규격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납기를 지키는 법, 가격을 맞추는 법, 고객이 원하는 걸 빠르게 만드는 법.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올리버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아까 유럽이 압도적이라고 했는데 숫자를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생물학 개념 하나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경쟁적 대체.
먹이 사슬에서 아래에 있던 종이 위에 있던 종의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한국을 고객으로 보던 그 자리에 이제 한국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영하 163도. 마르쿠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교수님, 그게 가능한 온도입니까? 북극이 영하 40도 정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북극보다 4배 더 차갑습니다. 냉장고 냉동실이 보통 영하 18도입니다. 그것보다 9배 더 차갑습니다. 이 온도에서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울 가스가 작은 페트병 하나로 압축되는 겁니다. 이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배에 싣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게 LNG 운반선입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온도를 배 안에서 유지한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조금이라도 새거나 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폭발합니다. LNG는 기체 상태로 돌아가는 순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 배는 영하 163도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하는 특수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 탱크를 감싸는 단열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태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려도 30년 동안 바다를 누벼도 단 한 방울도 새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을 제대로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상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올리버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도 조선 강국이고 중국도 엄청난 조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 이상. 한국 독점. 올리버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도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기술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실패를 반복하면서 쌓이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그 시간을 버텼고 다른 나라들은 그 시간을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조선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더 싸게 만들겠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정부 보조금이 막강하니 가격을 한국보다 훨씬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일반 화물선, 컨테이너선 같은 배들은 중국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문을 닫는 조선소들이 생겼습니다.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전문가들 말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 조선업이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중국한테 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택한 방향을 보십시오. 중국과 가격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이 절대 만들 수 없는 배로 올라갔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 그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면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그 기술을 확보했습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초기에는 탱크 설계가 잘못되기도 했고 단열재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고쳤습니다.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 기술에서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강의를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석유가 나오고 커피가 나오고 금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원이 있으니 굳이 배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가 필요하면 사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국이 밀어내면 더 어려운 걸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영하 163도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어서 싸우지 않았고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운 나라가 이겼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감정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조선업은 그렇다 쳐도 원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원전은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한국이 원전까지 잘한다는 건 좀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올리버, 그 의심이 맞습니다. 믿기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한국은 원래 원전 기술을 미국과 프랑스에서 사왔습니다. 기술료를 내고 설계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형 원자로가 탄생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 한국이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 겁니다. 기술을 사던 나라가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동에 원전 수출한 건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럽 수준입니까? 프랑스나 미국이 원전 최강국 아닙니까? 한국이 그 나라들을 따라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꺾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체코 원전 이야기입니다. 체코는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원전 2기를 짓겠다고 국제 입찰을 열었습니다.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조 원입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종주국입니다. 전 세계 원전의 역사를 쓴 나라입니다. 당연히 프랑스가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올리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프랑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르쿠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됩니까? 왜요? 저는 칠판에 2단어를 적었습니다. 납기, 예산. 한국은 약속한 기간에 약속한 예산으로 짓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그 증거였습니다. 계획대로 완공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핀란드에 원전을 지으면서 완공이 몇 년씩 늦어졌습니다. 예산도 크게 초과했습니다. 체코가 그 전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법적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스파이를 동원해서 한국 수주를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원전 종주국 프랑스가 스파이까지 써가며 한국을 막으려 한 겁니다.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30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에 빼앗겼으니까요. 올리버가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스파이까지 동원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한국이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와 사실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에서도 원전에서도 한국이 올라간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적었습니다. 적소이동. 어떤 생물이 기존 서식지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상위 포식자가 됩니다. 한국 조선업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낮은 곳에서 중국과 싸우는 대신 아무도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높은 곳이 LNG 운반선이었고 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고 안전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SMR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이 LNG 운반선을 따라잡으려는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한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콜롬비아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LNG 운반선 기술을 처음 분석했을 때였습니다. 영하 163도를 버티는 기술, 30년 동안 한 방울도 새지 않는 기술.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콜롬비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어서 이런 기술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가 필요하면 사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살아남으려면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아직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이 나라가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파고스 섬처럼 편안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버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저는 한국이 조선이나 원전 같은 분야에서 유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틀렸다는 게 말이 됩니다.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강대국들은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행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면서 저는 지난 몇 년간 추적해온 데이터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분야는 달랐지만 패턴은 하나였습니다. 막으면 직접 만들고 압박하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대국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 답을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관리하려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이 우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올리버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문장이 누가 한 말입니까? 강대국 전략가가 실제로 저런 말을 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4년 가을, 워싱턴 D.C.에서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미국 정부와 군, 대기업이 세계 전략을 짤 때 자문을 구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들이 모이는 곳이죠. 저는 그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국 변수의 재평가. 마르쿠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평가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평가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전까지 강대국들의 평가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관리 가능한 나라다. 기술을 조절하고 공급망을 통제하고 무기 판매를 조율하면 한국이 우리 의도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그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온 전략가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는 순간 콜롬비아가 떠올랐습니다.
제 고향은 강대국들에게 관리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를 팔고 커피를 팔고 강대국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강대국들이 한국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려 했던 나라가 오히려 이 테이블의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미국 전략가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국에 취해온 전략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략 대부분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첫 번째 사례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기술 통제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핵심 반도체 장비와 설계 기술을 한국에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 상대가 되니까요.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려면 한국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을 막으려던 나라가 그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미국이 결국 손해를 본 겁니까? 저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늦췄으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역효과였습니다. 협력해서 기술을 나눴다면 미국이 더 큰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막으려다 오히려 완전히 독립적인 경쟁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미국 전략가가 두 번째 사례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입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막았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소재를 막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한국이 굴복한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소재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 시장을 잃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죽이려던 칼이 자기 손을 벤 겁니다. 마르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 아닙니까? 막으려다 오히려 한국을 자립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방산기술 차단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팔되 핵심 기술은 절대 주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면 고객을 잃으니까요. 완벽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그리고 지금 유럽의 재무장 수요를 한국이 채워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6년 한국 방산 수출 예상액이 56조 원입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7배입니다. 기술을 안 줬더니 더 강한 경쟁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르쿠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독일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결과네요. 폴란드 전차 계약도 독일이 져서 한국으로 갔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원전 기술 독점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을 한국에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술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주되 가장 중요한 설계 부분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독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입찰에서 원전 종주국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프랑스가 스파이까지 동원했는데도 졌습니다. 30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가지 사례 모두 같은 패턴이네요. 막으면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들면 더 강해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전략가가 자료를 덮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한국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기술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쥐고 시장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통제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됐습니다. 막을 때마다 한국은 직접 만들었고
직접 만들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용한 겁니다. 아르준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용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한국이 의도적으로 전략을 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버텼더니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르준,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미국 전략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용했다기보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막히면 뚫고, 안 주면 만들고, 밀어내면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략이었다기보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의 결과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회의실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물학자로서는 이 패턴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포식자가 먹이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치타에게 쫓기는 가젤은 더 빠르게 달리도록 진화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포식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압박이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콜롬비아를 한국처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석유를 사갔습니다. 커피를 사갔습니다. 원하는 걸 그냥 얻었으니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 콜롬비아는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그날 밤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압박받은 나라가 강해지고 압박받지 않은 나라가 정체됐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강대국들이 한국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국이 지금처럼 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자원이 풍부했다면, 압박이 없었다면, 기술을 쉽게 얻었다면 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없음이 선물이었고, 압박이 연료였고, 실패가 데이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유럽 출신 전략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양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 없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11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추적해온 데이터가 말하는 것이 결국 이거였구나. 강대국들의 모든 견제가, 모든 압박이, 모든 통제가 한국을 막는 대신 한국을 키웠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나라는 왜 멈추지 않는가? 그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서울 청계천 벤치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칠판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왜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가?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마르쿠스도 올리버도 아르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내 저는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그 모든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실패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 답을 저는 서울 청계천에서 찾았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학회 일정이 끝난 저녁,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청계천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하천입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나란히 걷는 노부부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비범한 것인지. 이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탄 폐허였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야 겨우 먹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른 지하철, 안전한 밤거리, 불 꺼지지 않는 상점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이 많이 좋아졌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여기다 판잣집이었어요. 청계천도 덮어서 도로였고 냄새도 많이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시절이.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힘든 시절은 있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 안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약간 굽은 허리, 그러나 꿋꿋한 걸음. 그분이 그 모든 변화를 직접 살아내신 세대구나.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어느 나라나 포기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리버,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5천만 명이 함께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해온 일입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 36,000달러. 76년. 아르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 숫자가 가능했던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강의의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가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교수님, 자원이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는 힘들면 자원을 팝니다. 막히면 버팁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싸우는 능력이 퇴화합니다. 갈라파고스 섬의 새처럼요. 그런데 자원이 없는 나라는 다릅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버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개척해야 합니다.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이 딱 그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자원이 된 나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 된 나라. 막히면 다른 길을 만드는 것이 문화가 된 나라.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콜롬비아를 떠나면서 꿈을 하나 포기했습니다. 제 고향이 언젠가 자원 말고 다른 무언가로 세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자원이 넘치는데 왜 우리는 가난한가? 라는 질문으로 과학자가 됐지만 솔직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연구하면서 그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응하면 됩니다. 막히면 뚫고 실패하면 데이터로 삼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한국이 보여준 답이었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까? 자원이 없으면 한국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단순히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실패를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집념이 필요합니다. 강대국이 압박할 때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처럼 새겨진 것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의 다음 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다음에 한국이 올라갈 곳이 어딥니까?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투자를 하겠죠. 강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바이오 신약, 차세대 에너지.
한국은 이미 이 분야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한국은 지금 버전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현재 잘 되고 있어도 이미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정체성이니까요.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다.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찰스 다윈이 200년 전에 발견한 진리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그 종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자신을 바꾸고,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찾고, 실패하면 그 실패에서 배우는 종.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76년 만에 전 세계 인공지능의 두뇌를 공급하고 유럽의 재무장을 책임지고 원전 종주국 프랑스를 꺾고 계약을 따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올리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강의 시작할 때 저는 한국이 그냥 삼성폰 만들고 케이팝 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부끄럽습니다.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데이터가 자꾸 틀리는 게 이상해서 마지못해 들여다보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추적하고 나니 이제는 이 나라가 신경이 쓰입니다. 무시하려 해도 무시가 안 됩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마치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하나 배웠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라고 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도체가 실패했을 때, 자주포가 조롱받았을 때, 우주 발사체가 추락했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을 겁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다윈이 살아있었다면 이 나라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마 지금이 시작일 것이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이 올리버였습니다. 그 다음 마르쿠스, 아르준, 그리고 강의실 전체가 따라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